영화 해수의 아이는 바다와 우주의 탄생을 한 개인의 삶에 빗대어 커다란 의미를 내포한 듯 보이는 작품입니다. 극을 이끄는 대사들이 추상적이며 특정 관념을 담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없으며, 영화는 시종일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뿌려 영화의 작가주의적 분위기에 한몫을 맡고 있습니다. 여타 애니메이션과 대비되는 심오한 주제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비주얼적인 측면에 많은 힘을 쏟은 티가 나지만 스토리 면에서는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진 설정에 문제가 많은데,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배경, 사연 등의 의문이 들 만한 점들이 넘쳐나지만 영화는 전혀 풀어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관을 나설 때면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질 정도이죠. 해수의 아이는 이렇듯 구성적인 측면으로 단점과 한계가 뚜렷한 영화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5권 분량의 원작 만화를 100분 남짓한 시간에 모두 함축시키는 데 있어 이미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해수의 아이가 스크린에서 펼치는 바다의 세밀한 표현은 독특한 원작의 화풍을 그대로 옮김과 동시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큰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OST는 썸머 등으로 매우 유명한 히사이지조가 맡았으니 솔직히 표면적인 장점으로도 해수의 아이는 영화표 값을 충분히 해내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오히려 영화 장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고심하며 보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영화 속 세상을 체험하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해수의 아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제 리뷰에는 영화에 대한 결말 및 줄거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주인공 루카는 여름방학을 맞아 핸드볼부에서 대회 연습을 하던 중 고의로 발을 건 여아구와 문제가 생겨 팀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다소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 루카는 또래 무리에서 겉도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루카는 시비를 건 여아구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싶어하는 고운 마음을 가진 아이죠. 교우관계 서툰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루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가 중이며 루카를 맡고 있는 어머니는 집에 빈 맥주캔이 쌓일 정도로 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그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하고 핸드볼 코치 또한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질책만 하니 세상이 밉겠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뛸 때 위태롭게 넘어지며 먼 거리의 무언가를 쫓는 듯한 연출은 불안정한 루카의 현 상태를 대변하며, 핸드볼 팀원들을 피해 도망친 곳 또한 바다 근처라는 점은 일종의 회귀 본능이 발현된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나레이션에서 바다를 생명의 자궁, 즉 어머니라 표현했으니 부모님이 사랑에 필요한 루카에게 바다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줄 장소인 것이죠. 어렸을 적 수족관에서 빛나는 혹등고래를 본 기억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바다는 의미가 깊은 장소로 여겨집니다. 마을을 떠돌던 루카는 아버지가 일하는 수족관을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는 우미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미는 형인 소라와 함께 듀공의 손에 자란 아이로 탄생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자들에게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답게 우미와 소라는 땅 위에서 일정 시간을 버틸 수 없다거나 해성의 위치를 찾아내는 등 비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물들뿐 아니라 영화는 일본 전역의 집단 폐사한 물고기 떼나 도심지에 출몰한 고래 등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자연현상을 탄생제라는 사건과 엮으며 계속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혹등고래의 송이라는 대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은 온전히 생각하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카의 진심을 전하고픈 마음과 조응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난 것은 아쉬웠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물들 또한 등장 시 흥미를 끌 뿐 영화 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미와 소라, 루카를 제외하고 영화의 주요 인물들은 해양과학자인 짐과 앙글라드, 루카의 엄마인 카나코, 아빠인 마사사키와 어부, 대대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에는 제각기 이야기 중심에 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의 중심인 탄생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짐은 우미와 소라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러 치료 방법을 동원하고 해양 발전을 위해 탄생제를 이용하려는 권력자들과 관련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만 모두 겉핥기로 끝나고 맙니다. 카나코와 마사사키 둘 사이의 갈등 또한 다뤄지는 기미가 보이더니 이내 철저히 생략돼 버리고 말죠. 특히 루카의 엄마인 마사사키는 전설의 사육사라고 하던데 대체 영화에서 굳이 그런 언급을 한 이유가 뭔가 싶을 정도더군요.
그나마 대대는 오미와 루카를 탄생제로 데려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마지막까지 나름 존재감을 발휘하는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초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니 중간중간 루카 일행을 도와주며 마지막 오미와 소라에 대한 정체를 소소히 풀어주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면 제 역할을 다했다 생각됩니다. 해수의 아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진 서사에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앙그라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위해 등장시켰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더군요. 중반부의 앙그라드는 오미 그리고 소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동공의 생김새가 오미와 소라, 루카와 마찬가지로 바다 생물들과 매우 닮았는데 영화에서 표현하는 눈의 묘사가 섬세할수록 탄생제와 가까운 인물이었음을 미뤄볼 때 중요한 역할임을 많은 관객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앙그라드는 영화에서 제외해도 진행에 문제가 없는 인물이었죠. 우주의 섭리와 고상한 철학적 메시지를 독백과 대화를 통해 전해주기만 할 뿐 캐릭터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주와 인간, 자신과 타인은 결국 다를 바 없다는 영화의 주제를 마지막 잘 정리하는 역할을 해내지만 대대와 비슷한 역할로 소모될 인물이었다면 굳이 소라와 오미가 탄생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앙그라드가 해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굳이 영화 내 앙그라드와 대대 한 명만 있어도 될 인물을 둘로 나눈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래도 해수의 아이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여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잘 다루지 않은 희귀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해성을 우주의 정자, 바다를 자궁으로 비유하여 멸종과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백악기 운석 출동과 인간의 탄생을 동일선상에 둔 발상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자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는 인생 예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도 있죠. 기억의 조각들이 얽혀 인간의 사고나 생각이 되는 모습이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모습과 닮았다는 소라의 말은 은하의 형태와 내세포 구조의 유사함에서 착안한 대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화는 많은 깊게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무수히 던집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보루가 있을 수 있지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체로 표현된 자연경관과 그에 맞물리는 심오한 대사들은 그 조화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영화가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더욱 전달하고픈 메시지와 인물 간 사연을 조금 더 곡진하게 풀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이후 소라는 루카에게 해성의 일부를 전해주고 바다로 사라집니다. 소라가 사라져버린 뒤 오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바다 생물 같은 행동만을 보이며 루카 또한 얼이 빠진 채 집안에서만 생활하죠. 탄생제가 다가오자 바다 생물이 일제히 한 곳을 응시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하며 고래들의 송이 점점 강해지는 등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미와 루카는 대대의 도움으로 탄생제가 시작하는 바다 근처에 도착하게 되며 루카는 거대한 혹등고래에게 삼켜져 손님으로서 탄생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탄생제는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답게 심해에서부터 우주까지 뻗어올라가 은하계의 형태를 담아냅니다. 시시각각 화려하게 모습을 바꾸는 시각 효과와 장엄하고 경이로운 연출은 여태까지 탄생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들었던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켜줬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삶은 결국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역동적이며 특별하다는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장면들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코스믹 호러적 요소 또한 느낄 수 있었는데 인간의 사고로 이해 불가한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코스믹 호러 장르의 작품에서는 초자연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당사자의 반응만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죠. 우미는 결국 소라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벗어나 수많은 기포 형태의 빛이 되어 바다 곳곳에 퍼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생한다는 대목에 연상되는 부분이죠. 루카는 자신을 처음 발견해준 우미가 이제 세상에 없음을 슬퍼하지만 대대의 소소한 위로를 듣고 다시금 힘을 얻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카메라가 멀어지며 힘차게 달리는 루카는 처음 불안했던 내리막길 연출과 비교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결말 뒤 이어지는 요네즈 켄시의 엔딩곡 또한 영화의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려 영화관을 나서며도 여운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설정들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영화 해수의 아이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